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숙이 스며들었다. 68세의 김철수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조문객들 사이에 서 있었다. 40년간 기관차를 몰아온 그의 거친 손은 향을 집어 올리며 미세하게 떨렸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는 영정사진 앞에 고개를 숙였다. 같은 철도청에서 일했던 동료 박상무. 함께 밤새 기관차를 몰며 인생을 나눈 친구였다. 철수야, 고마워. 상주석에서 박상무의 아들이 일어나 인사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돌렸다. 그 순간이었다. 입구 쪽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 조문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저분이. 진짜 오셨네. 진성그룹 회장님이 직접. 철수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다. 정갈한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조용히 들어서고 있었다. 50대 중반쯤 보이는 그는 위험 있는 걸음으로 영정 앞으로 향했다. 그 순간 철수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설마 재벌 회장의 옆모습이 향을 피우는 모습을 보는 순간 철수의 가슴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똑같은 코선, 똑같은 이마, 그리고 향을 집을 때의 그 섬세한 손동작까지. 아니야. 철수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못했다. 재벌 회장이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철수와 눈이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다. 민호야. 민호인가? 철수의 목구멍이 타들어갔다. 40년 전 그날 7살짜리 아들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그 눈빛. 천진난만했던 그 눈이 이제는 차갑고 날카로워져 있었지만 철수는 확신했다. 재벌 회장의 시선이 철수에게서 멀어졌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상주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조의를 표합니다. 철수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분노와 충격이 교차했다. 40년간 자신을 죽도록 괴롭힌 죄책감, 아내를 우울증으로 몰고 간 그 절망감, 매일 밤 꾸던 악몽들. 그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되살아났다. 왜 나타나지 않았어? 철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40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맸던 그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경찰서를 수없이 들락거렸고 전국의 고아원을 다 뒤졌고 작은 실마리라도 있으면 달려갔던 그 절망적인 나날들. 그런데 아들이 재벌이 되어 있었다니. 재벌 회장이 장례식장을 나서려는 순간 철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하지만 곧 멈춰섰다. 지금 가서 뭐라고 하지? 아빠라고? 40년 만에? 철수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저 당당한 모습의 재벌 회장이 정말 자신의 아들 민호인지 아니면 단순한 착각인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재벌 회장의 뒷모습이 출입구 너머로 사라졌다. 철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기쁨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철수 씨, 괜찮으세요?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지만 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일이 시작된 건 1983년 가을이었다. 철수가 29살, 이제 막 결혼한 지 3년 차였을 때의 일이었다. 그때만 해도 그는 행복한 아버지였고 7살 민호는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아이였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한순간의 방심이 40년간의 지옥을 만들어냈다. 이 진실은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김철수는 1955년생으로 부산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역시 철도원이었고
어린 철수에게 기차는 꿈과 희망의 상징이었다. 철수야, 기관차 기적 소리가 들리면 언제나 설레지 않니? 아버지의 그 말이 철수의 인생을 결정지었다. 1974년 19살의 철수는 철도청에 입사했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서 안정적인 직장을 얻은 것이었다. 처음엔 영무원부터 시작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역사를 청소하고 승객들을 안내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철수의 꿈은 따로 있었다. 기관차를 직접 몰고 싶었다. 기관사가 되려면 최소 5년은 각 분야를 다 거쳐야 해. 선배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에는 기계공학 교재를 펼쳐놓고 공부했고 휴일에는 기관차 정비소에 나가 선배들을 도왔다. 1980년 25살의 철수는 드디어 기관사 시험에 합격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눈 사람이 바로 아내 순옥이었다. 여보, 정말 축하해요. 당신 꿈을 이뤘네요. 순옥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연애 시절부터 철수의 꿈을 응원해준 그녀였다. 둘은 그해 겨울 결혼했다. 신혼집은 철도청 관사였다. 작고 낡았지만 철수에게는 궁전 같았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관차 점검을 하고 하루 종일 전국을 누비며 화물과 승객을 실어 나르는 일이 천직처럼 느껴졌다. 아빠는 기관차 아저씨야. 1983년에 태어난 아들 민호는 철수의 자랑이었다. 아이는 기차를 무척 좋아했다. 철수가 퇴근하면 민호는 언제나 달려와 안겼다. 아빠, 오늘은 어디까지 갔어요? 서울까지 갔다 왔단다. 민호도 나중에 아빠처럼 기관사가 될래? 네, 아빠처럼 멋진 기관사가 될 거예요. 그 시절 철수의 삶은 완벽했다. 사랑하는 아내, 귀여운 아들, 그리고 자부심 넘치는 직업. 더 바랄 게 없었다.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다. 경부선, 호남선, 영동선. 철수가 몰고 다니는 기관차는 전국 곳곳에 물자를 실어 나르며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다. 우리가 없으면 나라가 돌아가지 않아. 동료 기관사들과 함께할 때면 철수는 늘 그런 자부심을 느꼈다. 특히 박상무와는 각별한 사이였다. 같은 기수로 입사해 함께 고생하며 기관사가 된 동지였다. 철수야, 우리 아이들 크면 뭐 시킬 거야? 당연히 기관사지. 이보다 좋은 직업이 어디 있어? 그때까지만 해도 철수는 확신에 차 있었다. 하지만 1983년 가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날은 평범한 주말이었다. 철수는 늦잠을 자고 있었고 순옥은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간 상태였다. 7살 민호는 혼자 집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민호야, 엄마 올 때까지 집 앞에서만 놀아야 해. 순옥이 나가면서 당부한 말이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엄마. 알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원래 호기심이 많은 법이다. 민호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버지가 모는 기차인지 궁금했던 것이다. 철로는 집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평소 아버지와 함께 가본 적이 있는 곳이라 민호에게는 낯설지 않았다. 아빠 기차일까? 민호는 혼잣말을 하며 철로 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철수는 집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평소 새벽에 일어나는 생활 때문에 주말만큼은 푹 자고 싶었던 것이다. 오후 2시쯤 순옥이 장을 보고 돌아왔다. 민호야, 엄마 왔어.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놀이터도 비어 있었다. 여보, 민호 어디 갔어요? 순옥의 다급한 목소리에 철수가 잠에서 깼다. 뭐, 민호가 놀이터에 없어요. 어디로 간 거지?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다. 동네 사람들이 총출동해 아이를 찾기 시작했다. 경찰도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혹시 철로 쪽은 확인해 보셨나요? 한 경찰관의 말에 철수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철로 근처에서 민호의 신발 한 짝이 발견됐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기차에 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네요. 경찰의 말에 순옥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날부터 철수의 삶은 지옥이 됐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기관사가 자기 아들도 못 지켰다니. 기차 소리에 익숙해서 방심했나 봐. 그런 말들이 철수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무엇보다 견딜 수 없었던 건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다. 내가 깨어 있었다면, 내가 더 주의 깊게 봤다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민호가 나타나 손을 흔들었다가 기차에 치이는 장면이 반복됐다. 순옥은 우울증에 빠졌다. 아이 방을 그대로 두고 매일 민호의 옷을 개고 또 개었다. 그럼에도 철수는 기관차를 계속 몰아야 했다. 그것이 생계의 수단이었고 동시에 그에게는 형벌 같은 일이었다. 기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들이 생각났고 철로를 지날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아이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그것이 철수에게 남긴 마지막 희망이자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철수는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그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그날을 되새겼다. 정말 민호였을까? 아니면 내 착각일까? 아내 순옥은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들을 잃은 충격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한 채로 이제 철수에게는 확실히 말해줄 사람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처럼 동네 카페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다. 벽에 걸린 TV에서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다. 진성그룹 이민호 회장이 어제 신규 사업 확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철수의 손이 멈췄다. 이민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TV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며 철수는 숨을 멈췄다. 정장을 입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50대 중반의 남성. 분명 장례식장에서 본 그 사람이었다. 저희 진성그룹은 앞으로 더욱 혁신적인. 그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을 때 철수는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처음에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익숙한 억양이 있었다. 아니야. 설마. 하지만 의심은 계속 자라났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생각하는 모습, 손으로 턱을 괴는 습관, 어린 민호가 자주 하던 행동들이었다. 철수는 급하게 카페를 나와 근처 PC방으로 향했다.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했지만 이민호에 대해 더 알아봐야 했다. 검색창에 진성그룹 이민호라고 쳤다.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진성그룹 창립자 이정훈 회장의 양자로 입적. 고아원 출신으로 일찍이 수양아버지의 눈에 들어 1983년생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출생일은 비공개. 철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1983년생. 민호와 같은 해에 태어났다. 더 찾아보니 이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은 거의 공개된 것이 없었다. 다만 20대 초반부터의 사진들만 있었다. 그나마도 얼굴이 확실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고아원은 어디인가? 철수는 더 깊이 검색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느 고아원 출신인지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모든 기사에서 고아원 출신이라고만 언급할 뿐이었다. 그날 저녁 철수는 몇 안 되는 친구인 최봉수를 만났다. 같은 철도청에서 일했던 동료였다. 봉수야,
나 이상한 이야기 하나 해도 될까? 왜? 무슨 일이야? 철수는 조심스럽게 장례식장에서 본 일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민호와의 연관성은 말하지 못했다. 너무 황당하게 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냥 진성그룹 회장이 누군가와 많이 닮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 철수야. 나이 들면 그런 일 자주 있어. 나도 요즘 길 가다가 죽은 아버지 닮은 사람 보면 깜짝 놀라곤 해. 봉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며칠 후 철수는 우연히 이민호 회장의 라디오 인터뷰를 들었다. 심야 경제 프로그램이었다. 회장님께서는 평소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나요? 저는 기차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철수의 손이 떨렸다. 라디오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기차 소리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차 소리를 들으면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마 어린 시절의 기억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네요. 철수는 라디오 앞에서 얼어붙었다. 민호도 그랬다. 아버지가 기관차를 몰 때면 멀리서 들려오는 기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아빠 기차 소리 들려요라고 말하곤 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철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하지만 다음날 봉수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반응은 차가웠다. 야, 철수야. 정신 차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기차 소리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1983년생이고 고아원 출신이고 전국에 고아원이 몇 개인데, 그리고 1983년생이 얼마나 많은데, 너 혹시 민호 생각에 미쳐가는 거 아니야? 봉수의 말이 날카로웠다. 순옥 누나도 돌아가시고 혼자 사니까 이상한 생각하는 거야. 병원 한번 가봐. 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 눈에는 자신이 이상한 노인으로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며칠 후 철수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진성그룹의 계열사 중에 진성레일텍이라는 회사가 있었던 것이다. 철도 관련 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다. 더 놀라운 건 이 회사가 철수가 40년간 일했던 바로 그 철도 구간의 시설 관리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게 우연일까? 철수는 진성레일텍의 홈페이지를 뒤져봤다. 그리고 회사 연역에서 기묘한 사실을 발견했다. 2005년 설립, 경부선 일부 구간 시설 관리 수주. 2005년, 민호가 실종된 지 22년 후였다. 그리고 하필이면 민호가 사라진 바로 그 철도 구간이었다. 철수는 온몸이 떨렸다. 이것이 모두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다. 설마 그 아이가 살아서.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의문이 들었다. 만약 정말 민호라면 왜 4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걸까? 왜 아무도 모르게 재벌이 되어 있었던 걸까? 그리고 가장 무서운 생각이 스쳤다. 만약 그가 정말 민호라면 그 철도 구간을 관리하는 회사를 만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철수는 책상에 엎드려 머리를 감싸쥐었다. 모든 것이 너무 복잡했고 너무 무서웠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비록 주변 사람들이 망상이라고 해도 자신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 먼저 이민호 회장의 일정을 알아봤다. 인터넷 기사와 재벌가 전문 블로그를 뒤져가며 그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68세의 늙은 기관사가 할 일은 아니었지만 철수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진성그룹 본사 건물 준공식 참석 예정. 철수는 메모지에 적었다. 3일 후 강남의 한 빌딩에서 열리는 행사였다. 그날 오전 10시
철수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정장을 차려입고 강남으로 향했다. 중공식장 근처에서 대기하며 이민호 회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오후 1시경 검은색 벤츠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췄다. 뒷좌석에서 내린 사람이 바로 이민호였다. 철수는 멀리서 그의 모습을 지켜봤다. 확실히 민호와 닮았어.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이민호가 건물로 들어가려는 순간 바람에 그의 셔츠 소매가 살짝 걷혔다. 그 순간 철수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왼쪽 팔목 근처에 작은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보였던 것이다. 민호가 5살 때 자전거에서 떨어져 생긴 바로 그 흉터였다. 민호야. 철수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저 사람이 분명 자신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다.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이틀 후 철수는 이민호가 자주 가는 골프장을 알아냈다. 강남의 한 실내 골프 연습장이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개인 레슨을 받는다는 정보였다. 화요일 저녁 철수는 골프 연습장 근처에서 기다렸다. 8시 30분쯤 이민호가 골프백을 들고 나왔다. 철수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저기, 실례합니다. 이민호가 고개를 돌렸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어린 민호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1983년에 철도 근처에서. 이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철도청에서 기관사로 일했습니다. 그때 7살 된 아들이 실수하고 계신 것 같네요. 이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저는 그런 일 모릅니다. 하지만 팔에 있는 흉터, 그것은. 이민호는 재빨리 소매를 내렸다. 그의 눈빛이 예리해지다. 선생님, 지금 저를 스토킹하고 계시는 건가요? 계속 이러시면 신고하겠습니다. 민호야, 나야. 아빠야. 철수는 목이 메었다. 40년 동안 너를 찾았어. 매일 밤 꿈에서 너를 봤다고. 이민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정신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민호이고 진성그룹의 회장입니다. 당신이 찾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왜 진성 레일텍을 만들었어? 하필 그 철도 구간을. 이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였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는 차에 타려 했다. 철수는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민호야, 제발. 아빠를 기억해봐. 내가 기차 소리 좋아했잖아. 기관사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 경비. 이민호가 소리쳤다. 이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경비원들이 달려왔다. 철수는 그들에게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다. 민호야. 내 이름은 김민호야. 1983년 10월에 태어났고 철로 근처에서 실종됐어. 이민호의 차가 떠나갔다.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정말 내 아들이 맞는데 왜 저렇게 나올까? 며칠 후 철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이민호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인터넷 기사를 뒤지다 보니 작년에 열린 한자선 행사 사진에서 이민호 옆에 서 있는 20대 초반의 청년을 발견했다. 진성그룹 이민호 회장과 아들 이준호. 기사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철수는 그 청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청년의 얼굴에서 익숙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눈매, 코선, 심지어 미소 짓는 방식까지 어린 민호와 똑같았다. 손자, 내 손자인가? 철수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만약 이민호가 정말 민호라면 저 청년은 자신의 손자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이준호의 프로필을 찾아보니 그는 현재 진성레일텍에서 일하고 있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였다. 하필 그 회사에 철수는 온몸이 떨렸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다. 분명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생겼다. 만약 이민호가 정말 민호라면 그는 왜 이렇게 철저히 과거를 부인하는 걸까? 그리고 아들에게는 진실을 말했을까? 철수는 이제 단순히 아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4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비밀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어두울 수 있다는 것을. 이준호, 내 손자를 만나야 해. 철수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아버지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손자를 통해서라도 진실에 다가가야 했다. 철수는 이준호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봤다.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진성레일텍에 입사한 똑똑한 청년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철도 시스템에 관심이 많다는 점이었다. 할아버지와 똑같네. 철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어쩌면 혈육의 정이 대물림된 것일까. 며칠간의 고민 끝에 철수는 진성레일텍 사무실로 향했다. 직접 만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그 근처에서라도 손자를 보고 싶었다. 오후 6시경 퇴근 시간에 맞춰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 직장인들이 나오는 가운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저 아이가 이준호였다. 키 175cm 정도의 말랐지만 반듯한 청년이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걸음걸이가 평범하지 않았다. 자주 멈춰서 숨을 고르는 것 같았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다. 이준호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도중 갑자기 계단에서 비틀거렸다. 철수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그를 붙잡았다. 괜찮습니까? 이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병색이 역력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얼굴이 안 좋은데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병원에서 나온 길입니다. 별로 좋은 이야기는 못 들었네요. 철수의 가슴이 서늘해졌다. 혹시 무슨 병이? 심장병입니다. 선천성이에요. 어릴 때부터 알아왔는데 요즘 들어 악화됐습니다. 철수는 말을 잃었다. 내 손자가 아픈 거야? 수술하면 되지 않습니까?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맞는 심장을 찾기가 쉽지 않네요. 그리고 제 상태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준호는 가방끈을 다시 매며 일어났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만. 잠깐. 철수가 급히 불렀다. 저도 심장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말이었다. 하지만 철수는 후회하지 않았다. 손자를 도울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다. 이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저희가 아는 사이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젊은 분이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이준호는 의외라는 듯 철수를 바라봤다. 세상에는 좋은 분들이 많구나.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철수는 거의 매일 진성레일텍 건물 근처에 나타났다.
이준호의 퇴근 시간에 맞춰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척했다. 처음에는 경계했던 이준호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철수가 철도 관련 일을 오래 했다는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 아, 그러셨군요. 저도 철도 시스템에 관심이 많아요. 정말입니까? 어떤 부분을요? 기관차요. 어릴 때부터 왜인지 기관차에 끌렸어요. 기적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철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역시 내 손자야. 혈통은 못 속이는구나. 일주일이 지나면서 둘 사이에는 묘한 정이 생겨났다. 이준호는 철수를 김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고 철수는 손자를 돌보는 마음으로 그를 챙겼다. 하지만 이준호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됐다. 어떤 날은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했고 가끔씩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다. 할아버지, 저 혹시 많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소리야? 젊은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6개월이라고 했어요.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럼 수술을 받아야지. 맞는 심장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준호가 머뭇거렸다. 아버지는 수술을 반대하세요. 뭐? 왜? 위험하다고. 차라리 약물 치료를 계속 받으라고 하세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아버지도 무서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철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저놈이 정말 민호라면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날 밤 철수는 결심했다. 자신의 심장을 손자에게 줘야겠다고. 68세의 늙은 심장이지만 20대 청년보다는 낫지 않을까? 다음 날부터 철수는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심장 이식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심장이 손자에게 맞는지 검사를 받고 싶었다. 하지만 의사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어르신,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이식할 수는 없어요. 그럼 제가 죽으면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혈액형, 조직적 합성 등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해요. 그래도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몰래 혈액 검사를 받고 이준호와 자신의 혈액형이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 친구 봉수가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야, 철수야. 정신 차려. 그 젊은이가 누군지도 확실하지 않잖아. 확실해. 내 손자야. 설사 그렇다고 해도 내가 죽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하지만 철수의 마음은 굳어졌다. 40년 동안 아들을 못 지킨 죄책감, 그리고 이제라도 가족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런데 일주일 후 철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병원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르신, 췌장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종양이요? 악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어요. 철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얼마나 남았나요?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길어야 1년. 철수는 병원을 나오면서 쓴웃음을 지었다. 손자를 살리려고 자신을 희생하려 했는데 정작 자신에게도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도 운명인가? 하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손자를 위해 의미 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철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남은 시간 동안 손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능하다면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손자에게 줄 수 있기를. 하지만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이었다. 윤서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두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어젯밤에는 갑작스런 어지러움에 욕실 바닥에 주저앉기까지 했다. 괜찮아. 단순한 스트레스일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화장대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아침 식사 자리에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수저를 들던 윤서의 손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고 이어 심한 현기증에 의자에서 비틀거렸다. 윤서 씨, 한국장이 황급히 달려왔지만 윤서는 이미 바닥에 쓰러진 후였다.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난 윤서의 첫 번째 시야에 들어온 건 서재혁 회장의 차가운 표정이었다. 그의 눈에는 걱정 대신 의심만이 가득했다.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회장이 주치의에게 물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며칠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스트레스라. 회장의 시선이 윤서에게 향했다. 무엇 때문에 그토록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궁금하군요. 윤서는 그의 말투에서 차가운 비웃음을 느꼈다. 마치 자신이 연극을 하고 있다는 듯한 시선이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됐습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쉬십시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날 밤 윤서가 침실에서 홀로 누워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지훈아. 서지훈이 작은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따뜻한 죽과 꿀차가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다. 한국장 아저씨가 도와주셨어요. 아픈 사람은 이런 걸 먹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윤서의 마음이 뭉클해졌다. 고마워, 지훈아. 정말 고마워.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곧 나을 거야. 지훈이 조심스럽게 윤서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희 할아버지가 좀 무서우시죠? 처음에는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사실은 외로우신 거예요. 윤서는 지훈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았다. 이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며칠 후 어느 정도 회복된 윤서는 서재혁 회장에게 호출받았다. 서재에서 그를 마주한 윤서는 그의 단호한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윤서 씨, 이제 결판을 낼 때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DNA 검사를 하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당신이 정말 제 며느리라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윤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회장님, 그런 검사까지 하실 필요 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3년간 실종되었던 며느리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어떤 증명도 없이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상속 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윤서는 잠시 말을 잃었다. DNA 검사. 그것은 모든 것을 밝혀낼 것이었다. 진짜 윤서인지 아니면 언제 하실 생각이신지요? 내일 아침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지훈이와 당신 그리고 나까지 3대가 함께 검사를 받을 겁니다. 그날 밤 윤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내가 과연 누구인가? 만약 검사 결과가 문득 지훈이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순수하게 자신을 할머니라고 부르며 다가와주는 그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면 안 돼. 하지만 거짓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새벽까지 고민하던 윤서는 결심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진실을 받아들이겠다고. 다음 날 아침 서울대병원에서 DNA 검사를 위한 체열이 진행됐다. 서재혁 회장과 윤서 그리고 지훈이 차례로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회장이 담당 의사에게 물었다.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요? 의사가 난색을 표했다. 현재 검사실에 문제가 있어서 2-3주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장비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이라서요.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다른 병원에서는 안 됩니까? 물론 가능하지만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공인된 기관에서 해야 하고 다른 곳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요즘 DNA 검사 의뢰가 급증해서 대기가 길어지고 있어요. 병원을 나서며 서재혁 회장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빠른 결론을 원했지만 예상치 못한 지연으로 답답함을 감출 수 없었다. 윤서 씨, 그가 차 안에서 입을 열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중요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 지연된 시간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었다. 뒷좌석에서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계속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거죠? 서재혁 회장은 백미러를 통해 손자를 바라봤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에서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일었지만 여전히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지훈아, 어른들의 일은 어른들이 해결할 일이다. 집으로 돌아온 후 윤서는 자신의 방에서 깊은 명상에 잠겼다. 앞으로 2-3주 동안 이 집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기간 동안 지훈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주어야 한다는 것.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윤서는 가슴 깊숙이 자리한 불안감을 억누르며 내일을 기다렸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 순간까지 그녀는 견뎌내야 했다. DNA 검사를 받은 지 열흘이 지났다. 윤서는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는 불안감을 느꼈다. 서재혁 회장 역시 평소보다 더욱 날카로워진 모습이었고 집안의 분위기는 날로 경직되어 갔다. 그날 아침도 다르지 않았다. 윤서가 지훈이를 깨우러 갔을 때 아이의 이마에서 이상한 열기를 느꼈다. 지훈아, 몸이 좀 이상하니?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조금 어지러울 뿐이에요. 지훈이 힘없이 대답했지만 평소와 다른 창백한 얼굴색이 윤서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오늘은 학교 가지 말고 쉬자. 내가 할아버지께 말씀드릴게. 오후가 되자 지훈이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다. 고열과 함께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침대에서 몸부림쳤다. 아파. 너무 아파요, 할머니. 윤서는 즉시 한국장을 불러 서재혁 회장에게 알렸다. 회장이 달려왔을 때 지훈이는 이미 의식이 흐릿해진 상태였다. 지금 당장 병원에.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윤서는 지훈이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지훈아, 괜찮을 거야. 할머니가 여기 있어. 응급실에서의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급성 충수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이미 천공 위험이 높아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하지만 뭡니까? 서재혁 회장이 다급히 물었다. 환자가 워낙 어리고 현재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 위험도가 높습니다. 게다가 현재 응급실이 포화 상태라 수술실 배정까지 최소 2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2시간이요? 그럼 아이가 위험한 거 아닙니까? 윤서가 앞으로 나섰다.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안 될까요? 지금 상태로는 이송 자체가 위험합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 같았다.
서재혁 회장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며 복도를 오가고 있었고 윤서는 의자에 앉아 지훈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윤서 씨, 회장이 갑자기 그녀 앞에 섰다. 만약 당신이 정말 제 며느리라면 지훈이에게 골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윤서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가 방금 말했습니다. 만약 수술이 실패하거나 합병증이 생기면 골수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요. 혈연 관계가 가까울수록 적합성이 높습니다. 윤서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당연히 줄 수 있습니다. 제 목숨이라도 줄 수 있어요. 그때 의사가 나타났다. 죄송합니다. 수술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뭐가 문제입니까? 서재혁 회장이 소리를 질렀다. 복막염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혈액 손실이 많아 수혈이 필요한데 환자가 희귀한 혈액형이라. 윤서가 벌떡 일어섰다. 제가 줄게요. 지금 당장 검사해 보세요. 윤서 씨, 당신이 정말. 회장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회장님, 지금이 그런 걸 따질 때입니까?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의사가 급히 윤서의 혈액을 채취해 검사했다. 그 결과, 맞습니다. 완전히 일치해요. 바로 수혈 준비하겠습니다. 수혈이 진행되는 동안 서재혁 회장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윤서가 주저없이 자신의 피를 내준 모습, 지훈이를 향한 그녀의 진심 어린 사랑.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윤서가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다. 환자 상태가 위험합니다. 보호자분들 빨리 오세요. 중환자실 앞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기다렸다. 윤서는 수혈로 인해 창백해진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고 서재혁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회장님, 윤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지훈이가 살아나는 것뿐이에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온기가 느껴졌다. 저는 너무 고집스러웠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왔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어요. 며칠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날 밤 윤서는 지훈이의 병실에서 밤을 새웠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새벽이 되자 서재혁 회장이 커피를 들고 나타났다. 윤서 씨, 이걸 드세요. 감사합니다. 조용히 커피를 마시던 회장이 입을 열었다. 당신의 혈액형 RH-AB형이군요. 윤서가 고개를 들었다. 제 며느리 윤서도 그 혈액형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회장님, 그리고 당신이 지훈이를 부르는 방식, 아이를 대하는 모습, 예전 며느리와 똑같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그때 지훈이 작은 신음소리를 냈다. 할머니, 지훈아. 윤서가 아이의 손을 꽉 잡았다. 지훈이 천천히 눈을 떴다. 할머니, 아직 여기 계세요? 물론이야, 할머니가 어디 가겠니? 그때 한국장이 급히 들어왔다. 회장님,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뭔가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달라고. 서재혁 회장과 윤서가 동시에 긴장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회장님,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지훈이만큼은 지켜주세요.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서 의심보다는 다른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함께 가시죠. 이제 진실을 확인할 때입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병원 상담실에서 의사가 건네준 봉투를 받아든 서재혁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윤서는 그 옆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확인하겠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DNA 분석 결과 검체 어서재혁과 검체 비윤서 사이의 친족 관계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모자 관계로 확인됨. 일치율 99.99%. 순간 상담실에 정적이 흘렀다. 윤서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32년 전 6개월 된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날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재혁아. 그녀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재혁 회장. 아니, 그녀의 아들은 검사 결과지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의 눈에서 32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어머니, 어머니세요? 재혁아, 내 아들, 정말 너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32년간의 그리움, 오해, 상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윤서가 떨리는 손으로 서재혁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32년 전 그날, 너를 잃었다고 생각했어. 화재 현장에서 너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을 때, 어머니, 서재혁의 목소리도 떨렸다. 저는 다른 가족에게 입양되어 자랐습니다. 제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왜 저를 버렸는지 평생 궁금했어요. 버린 게 아니야. 윤서가 울먹였다. 화재가 났을 때 너를 구하려고 했지만 연기 때문에 의식을 잃었고 깨어났을 땐 너는 없었어. 모두들 내가 죽었다고 했어. 서재혁은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래서 저를 그렇게 바라보셨군요. 제가 너무 냉정하게. 어머니, 그럼 지훈이는 내 아들이자 내 손자야. 윤서가 미소를 지었다. 처음 지훈이를 봤을 때부터 느꼈어. 어쩐지 낯설지 않다고. 서재혁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윤서가 지훈이를 대하는 자연스러운 모습,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그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유대감, 그리고 희귀한 혈액형도. 그래, 우리 가족의 유전적 특징이었어. 내 아버지도 같은 혈액형이었고,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휠체어를 탄 지훈이가 간호사와 함께 나타났다. 할아버지, 할머니, 뭘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세요? 서재혁과 윤서는 서로를 바라본 후 지훈이에게 다가갔다. 지훈아. 서재혁이 무릎을 꿇고 손자와 눈높이를 맞췄다. 할머니가 정말 우리 할머니셔. 그럼 처음부터 진짜였어요? 지훈이 순수한 눈으로 물었다. 그래, 처음부터 진짜였어. 윤서가 지훈이를 끌어안았다. 할머니가 너의 진짜 할머니야. 지훈이 환하게 웃었다. 저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할머니의 마음이 진짜라는 걸요. 며칠 후 지훈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 저녁 서재혁은 어머니 앞에서 32년간 쌓여왔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어머니를 원망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 저를 버렸는지, 왜 찾아주지 않았는지. 미안해, 재혁아.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 모든 걸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어머니를 의심하고 차갑게 대해서 죄송합니다. 윤서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진짜 가족.
그날 밤 윤서는 지훈이의 방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할머니, 우리 아빠 어렸을 때 이야기도 해주세요. 내 아버지는 어렸을 때 정말 개구쟁이였어. 지금의 엄한 모습과는 달리 항상 웃고 장난치기 좋아하는 아이였지. 문 밖에서 이 대화를 들은 서재혁은 미소를 지었다. 32년 만에 찾은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아들. 며칠 후 아침 식사 시간, 세대가 함께 둘러앉은 식탁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우리 가족 이야기 발표해도 돼요? 물론이지, 지훈아. 서재혁이 윤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앞으로 제가 더 잘 모시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재혁아. 너는 훌륭한 아버지고 훌륭한 아들이야. 그 후로 서재혁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매주 일요일은 세대가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윤서는 지훈이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서재혁에게는 어린 시절 하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머니, 어느 날 서재혁이 말했다. 32년 늦었지만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해, 내 아들. 윤서는 창가에 앉아 정원에서 축구를 하는 서재혁과 지훈이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은 그녀가 32년간 꿈꿔왔던 장면이었다. 이제야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구나. 지훈이 공을 놓치며 넘어지자 서재혁이 달려가 아들을 일으켜 세웠다. 그 순간 윤서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32년간의 그리움이 끝나고 진짜 사랑이 시작된 것이다. 6개월 후 지훈이의 생일날, 세대가 함께 케이크를 자르며 소원을 빌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 그럼 우리 지훈이. 윤서는 가슴 깊이 새겨두었다. 진짜 가족이란 혈연이나 서류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시간과 오해를 뛰어넘어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을. 저녁 노을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져나갔다. 이보다 완벽한 행복이 또 있을까? 32년 만에 찾은 가족.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했다.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